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오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내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는 또다시 정지됩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극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는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내용이나 시점으로 볼 때 검찰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이 되면 추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2단계에서 좀 더 강화가 된 거리두기가 시행돼서 사우나와 에어로빅 같은 실내 운동, 그리고 숙박시설에서 여는 연말 영시 행사가 금지가 됩니다. 지역 가운데 부산에서는 수능일인 모레까지 일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일본의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들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이 제공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최근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최근 발표한 새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로 사상 처음이고 차트에 올라옴과 동시에 1위에 오르는 걸 2번 이상 한 그룹도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일단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거나 결론이 유보될 경우 내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에 더욱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내일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는 또다시 정지됩니다. 네,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함께 오늘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일정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적절한지 다뤄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의견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징계의 결정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신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무 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란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놓고서 법무부 측은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논란을 두고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습니다.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원 인사철에 맞추어서 이례적으로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광역부하고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과 의사소통하는데 이례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그런 문서였기 때문에 법원 결정은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다만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판사 사찰 논란 등에 대해 적법성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징계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감찰위 결정 또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추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전국 59개 모든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도 추 장관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이 올해 초 취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했고 지난 8월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노래 가사를 빗대 추 장관이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이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검찰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해 대다수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집단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마지막으로 전국 59개 모든 지검, 지청 평검사들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과장급 검사 10여 명이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감찰관실에 파견 중이던 한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자신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고서에 의견을 남겼는데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박은정 담당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개월 이어지는 동안 침묵을 지켜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속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며 선공 후사를 언급했습니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윤 총장 직무 배제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퇴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제기돼 주목됩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의 소명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 내용과 시점으로 볼 때 윤 총장 직무 배제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한 메시지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대 해석은 말라면서도 검찰 조직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거취가 결정되면 추미애 장관이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날 정 총리 발언 때문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 장관의 동반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12.12 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유죄를 확정받은 전두환 씨가 어제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당시 우리 국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봤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년 6개월 18차례 재판에 증인도 30명이 넘었습니다. 재판을 가른 건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볼 때 1980년 5월 두 차례 우리 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본 증인 16명 중 8명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우리 국민을 적으로 보고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쟁점인데도 전 씨가 사실을 부인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일부러 책에 썼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5.18에 큰 책임이 있는 전 씨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동안 계속해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헬기 사격이 있었으며 시민군을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계엄군의 대응이 자기 방어권 차원이었다는 논리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그 헬리콥터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쏘는 거라.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 북한군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새빨간 거짓말. 2017년 4월 전두환 씨가 출간한 회고록 주요 내용입니다. 헬기 사격을 언급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습니다. 민사재판 1심에서 최근 출판 금지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결정됐습니다.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어제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도 역시 헬기 사격이 중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세 가지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목격자 진술.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된다고 봤습니다. 계엄군 문건도 제시됐습니다. 5월 22일 헬기 출동을 명령하는 군 문건과 헬기 탄약 분배 사실이 적혔습니다. 국가수 탄은 감정 결과도 인정됐습니다. 광주 전일빌딩 10층엔 아직도 수백 발의 탄은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그리고 계엄군이 도청을 탈환한 5월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법원이 처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군을 위협하는 것 이상으로 사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전 씨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사과 안 합니까? 국민들한테 사과 안 합니까? 1995년 검찰 수사 당시엔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에만 국한해 헬기 사격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판결로 시민군이 총을 쏴서 맞대응했다는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사슬을 끊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2+알파,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단계가 시행됩니다. 확산세가 특히 심각한 부산에서는 모레 수능 시험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 키즈카페에서 요양병원과 어린이집으로, 부산 장구강스 문학실에서 체육시설과 요양병원, 학교 두 곳으로 이처럼 집단 발생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번의 유행은 과거의 유행하고는 굉장히 그 위험도가 다르다라고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으로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내 발생 하루 확진자 수가 11월 초 88명에서 11월 말 400명까지 늘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확산세를 끊기 위해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강화됩니다. 수도권은 기존 2단계에 더해 사우나 운영과 실내 체육시설의 격렬한 단체 운동이 금지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1.5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확산세가 두드러진 일부 비수도권도 2단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부산은 PC방과 노래방 등 감염 우려 시설에 학생 출입을 금지하는 등 수능 날까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91명이 추가 확진되며 오늘 발표에서도 4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1, 2주 뒤에 감염자가 많게는 1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국내에서 나온 상황이고 유럽 또 미국의 지금 상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백신 관련 소식에 더 민감해진 요즘인데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 앞서 나온 예비 결과와 비슷한 94%대의 예방률이 나왔고 특히 중증 예방에는 100% 효과를 보였다는 게 모더나 측의 설명입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Given the FDA has told us that our advisory meeting is likely to be on December 17, it is highly possible that between the 17th and Christmas, 모더나는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 예방 효과가 94.1%라고 밝혔습니다. 3만여 명이 참가한 3상 시험에서 확진자 196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185명이 가짜역 투약자들이고 백신 접종 그룹에서 11명만 확진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접종자들 중에는 심각한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중증 예방률이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f we can prevent severe cases, it means reduced or no hospitalization and no death, and that will be, of course. 또한 주사 부위 통증과 두통 등 흔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안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앞서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승인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 사용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se vaccines really will turn the tide in the struggle against the disease and give people finally a sense of relief and salvation. 모더나는 올해 안에 미국에서 2천만 회 분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며 승인이 나면 배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서 준 코로나 백신을 최근에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 북한 주민 전체에 백신을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경제적인 타격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일가, 주변의 고위 관료들이 최근 2, 3주 동안 중국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일본 정보 당국자 2명에게 들은 건데 어느 업체의 백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선 시노백 등 3, 4개 업체에서 백신을 개발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3상 임상시험 자료가 나오지 않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알 수 없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다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한 주민 전체에 백신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한편 대규모 감염병을 치료할 여력이 없는 북한이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끊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전달보다 99% 줄고 대북 수입은 74% 줄었습니다. 식량이나 연료가 부족해지더라도 북한 입장에선 코로나19를 막는 게 급선무였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홍수 피해가 컸던 북한의 교역까지 막히면서 올겨울과 봄, 식량난이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자리에 써 있는 BTS,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얼마 전에 1위를 했었죠. 이 곡은 영어로 된 노래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한국어 가사의 노래도 또 1위를 했습니다. 한국어 곡으로 이 차트 1위는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빌보드 메인 싱글 핫백 차트 1위와 3위에 방탄소년단의 신곡 라이프 고스 온과 다이너마이트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0일 발매한 새 미니 앨범 타이틀 라이프 고스 온은 후렴을 제외한 대부분 파트가 한국어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겼습니다. 라이프 고소는 지난달 27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톱1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발매한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핫100 정상에 올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10월에는 피처링으로 참여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이 핫100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곡 중에는 오니 올해 초 4위,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지난해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어젯밤에 처리가 된 세법 개정안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 한 채를 장기간 공동으로 보유해온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개정안은 이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한 채 가졌을 때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만 이 종부세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부부 공동 명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젯밤 끝난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부가 지금처럼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받는 대신에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국회 기재위는 이 밖에 소득세율 최고 세율은 현재 42%에서 45%로 오르는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코로나 확진 국내 사례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100세 할머니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있는 분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강원 속초의 한 요양원에서 100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달부터 여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동일 집단 격리, 일명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00세 여성은 요양원 외에는 추가로 드러난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상을 확보하는 대로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속초 지역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어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양국이 방위비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처음입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신 이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이후 낙태한 임신부는 처벌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우리나라가 매긴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상소 계획을 밝혔는데요.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회피를 하고 법리적 오류도 범했다는 겁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유지가 됩니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될 주 52시간제의 계도 기간이 올 한 해 동안이었고요. 이제 연말에 끝나게 되는데요. 정부가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가 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기는 조치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과세 시기가 정부안에서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가상화폐로 한 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올해 안에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오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총선 당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내년 1월 말까지 2달 동안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 매주 2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혐한 시위에 맞서온 제1한국인 3세 최강 이자 씨가 일본 도쿄 변호사회가 주는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혐한 시위 억제법이 시행되는 등 혐한 시위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경북 영덕대게 축제가 오늘부터 열리는데 온라인으로입니다. 요리와 경매 등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경북 문경에서 시작되는 찻사발 축제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기존 축제장을 대신해서 온라인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문화예술인의 입대를 30세까지 연계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 신청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내일까지고 오늘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내년도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해당 초등학교에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관령은 영하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대구와 전남 동부로 확대됐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능 예비 소집일 그리고 목요일 수능일 아침에도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등 따뜻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지도 준비됐고 수능 감독관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도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도 수능 전날인 내일 밤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철통경비 속에 상자가 트럭 안으로 옮겨집니다. 수험생들이 풀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입니다. 문답지는 지역에 따라 나뉘어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옮겨졌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경찰이 지키는 장소에 보관했다가 수능 당일인 3일 아침 시험장으로 운반합니다. 시험 감독관들도 어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수험생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근무도 시작됐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오후 6시까지 운영하지만 수능 전날에는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나고
결과도 시험 전까지 통보됩니다. 코로나19로 변수가 많은 만큼 수능 시험 당일 교통 대책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당일 대중교통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였던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납니다. 버스도 배차 간격을 최소로 줄여 더 많이, 더 자주 다닙니다. 시험 날에는 택시 운영 제한도 풀려서 2만여 대 가까운 택시가 추가로 운영됩니다. 서울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에는 긴급 상황에 수험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차량이 700여 대 배치됩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거나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은 전담 구급대가 맞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가구공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비어 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단 한 개 동과 가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지에서 14차례에 걸쳐 차량을 훔친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아 문이 잠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차만 골라서 훔쳤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피의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7시쯤 아침 식사를 배식하는 과정에서 40대 피의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 측은 즉각 A씨를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1차 부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평소 복용하던 약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농촌에서 마을 주민 110여 명이 무장 세력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8일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의 주도 마이두구리 외곽 농촌 마을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농장에서 쌀을 수확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보르노주 당국은 이 지역에서 수시로 테러를 저질러온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주재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최소 110명이 살해됐으며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마을 여성들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awo mutum 34 an yi musu wanka amma akwai saura a daji abin da muke nema a mai girma gwamna a taimaka mana muna da matasa a taimaka mana a bamu kayan da za mu je da ma'aikatan su mu je mu yi aikin gonar mu shi muke so a taimaka mana dan Allah dan Annabi matasan mu za mu shiga daji mu ka abincin mu da ma'aikatan su a taimaka dan Allah dan Annabi. 보코하람은 2002년 나이지리아에서 결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입니다. 나이지리아 현지 하우사어와 아랍어를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2015년에는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IS의 아프리카 지부로 활동하면서 인근 국가에서도 테러를 벌이는 등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당시 보코하람이 공개한 충성 맹세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누ዕ리누 무바야아탈 칼리파타 이브라힘 빈 아와드 보코하람은 서구식 교육에 대한 반발로 학교를 습격해 여학생들을 집단 납치하는 만행도 자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4년 4월에는 한 기숙학교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8년 2월에도 한 학교를 급습해 여학생 110여 명을 납치하고 도망치는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을 살해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코하람의 테러와 만행, 아프리카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항규 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왜 생겨나게 됐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너무 심각한 상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극단주의 테러 집단 발생 요인은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정치적 불안정과 불만,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이 있고요. 더욱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간의 소통과 융합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알카에다와 IS의 영향도 크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들 테러 집단들이 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제2의 활동 무대로 여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헬에서 활동하는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이 기회에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여 주도권을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코하람의 테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대대적인 진압 작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코하람을 완전히 격퇴하지 못하고 있는데 외신들은 나이지리아 정부군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헬 대부분은 사막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특히 정부의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테러가 완전히 격퇴되지 못하는 원인도 바로 이러한 자연환경, 경제 및 정치적 불만,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는 테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기보다는 지역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테러 행위를 일시적으로 차단 혹은 격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반정부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농민들에 대한 공격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코하람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들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네, 테러 집단에 대한 근절의 변화가 없는 것은 해당 국가가 해결하려는 절대적 의지 부족과 정치적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북부의 이슬람 문화, 남부에는 전통 및 기독교 문화가 상존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무슬림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록 보코하람이 테러 집단이지만 이슬람 종교를 모태로 합니다. 때문에 정부의 진압이 자칫 이슬람 탄압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국제사회 개입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북부 지역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 해당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부 지역 주민은 오랫동안 테러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처는 항상 미흡했거든요. 네. 물론 국제사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르노 지역 주민이 정부의 보호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게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와 지역 개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항규 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코하람의 테러로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살던 곳을 떠나서 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마이두구리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로 나이지리아 전체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며 보코하람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비극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지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불안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첫날입니다. 예년과는 좀 다르게 보내야 할 연말 연시라고 많이 듣고 계실 테고요. 거리두기 조치로 밤 9시가 지나면 술 마시는 곳들도 문을 닫죠. 오늘부터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하는데요. 음주운전 소식은 여전히 들립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잇따라낸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흰색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주차된 검은색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차 뒷바퀴가 들리고 들이받친 차는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그냥 크락션 소리 나면서 갑자기 그 순간 꽝 그랬거든요. 이미 난장판이더라고요. 네, 속도는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막 쉥 지나가는 거. 두 차 모두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30대 남성 A씨.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 냄새도 나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계속 쓰러지고 저희가 내려드린 다음에 시동이 계속 켜져 있어가지고 시동 좀 꺼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운전자는 도망을 가 있고. 두 사람은 인근 골목길에 숨어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차의 블랙박스를 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500m 떨어진 터널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골목길로 들어와 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1차 사고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여원입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전세 대책을 두고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일단 임대로 내놓고 남은 물량을 전세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임대 모집에서 이미 남은 물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공공임대 23가구가 석 달 이상 비어있는 공실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1년 전 15개 빈집에 대해 임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95가구가 몰렸습니다. 6.3대 1의 경쟁률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임대 모집을 하고 나면 전세로 쓸 집이 남겠냐고 반문합니다. 지하철도 가깝고 모든 게 편리해요, 교통이. 공공 물량이 나오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 대책에서 이런 빈 아파트를 재산과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집 없는 사람에게 전셋집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셋집으로 내놓기 전에 일단 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소득과 자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 물량이 남으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전세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1년 전 서울 공실 임대 아파트 모집 전체 평균 경쟁률도 8대 1이 넘었습니다. 인기 있는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최근 입주자 모집 때 5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 위치나 유형 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엇갈려 빈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 측은 서울에선 미달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이상 빈집이 비어있는 건 한꺼번에 모아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지 입주 지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임대 수요가 충분한 서울 공실 아파트를 전세 대책에 넣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걸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또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오늘 그 모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전세난의 원인이 아파트 공급 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에 김현미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세의 문제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그것이 매물이 부족해서 발생했는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예, 예.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러면서 품질 좋은 빌라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호텔 리모델링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일부에서 쓰이는 비판적 표현을 쓰자 김 장관이 즉각 반박한 겁니다. N번째 주택 정책으로 집값 급상승 일으켜 호텔 거지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 의원님 혹시 아까 호텔 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게 전월세를 주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가보시면. 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호텔 리모델링 현장을 오늘 공개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정도로 공급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설전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책 교감 여부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말씀하신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말씀하신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대통령하고 직접 말씀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뭐 청와대 그 보좌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일단 오늘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잠시 후 오전 10시에는 감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신문 절차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쟁점이 한 6가지가 되고요. 더군다나 네. 그중에 제일 중점적인 것이 판사 사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신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1시간여 만에 끝났다는 것 자체는 아마 그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또 쟁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 측에서도 이제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간단 명료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제 심리가 굉장히 짧았고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사실 이제 어제 오후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할 때는 말이죠. 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당장 발생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준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부분인데 네. 물론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하다고 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직무 배제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유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법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6가지 비위 혐의를 이제 법무부에서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위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소명이 되었느냐 이제 그 부분. 또 만약에 소명이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소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 검찰총장의 어떤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이냐. 네. 뭐 대략적으로 한 3가지의 쟁점이 아마 어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번 조치, 그러니까 직무를 배제한 것이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공익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검찰의 어떤 중립성 훼손 이 부분은 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서로 굉장히 치킨 게임 하듯이 네. 뭐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뭐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가처분에서는 개인적 손해를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 측 변호사는 이건 개인적 손해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것은 공익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각하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 손해도 좀 관련될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직무 배제 자체가 자기 명예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공익적 손해가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 측에서는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뭐 6가지 비위 행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급을 해왔었는데 역시 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판사 사찰 논란일 것 같습니다. 저는 6가지 비위 중에서요. 이제 판사 사찰을 제외한 것은 아마 법무부에서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이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6가지의 문제점, 비위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언론이랄지 아니면 법무부 아니면 여권에서 공방되는 것이 이제 판사 사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사 사찰 문건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 작성이 되었느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관여했느냐, 또 설사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거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던가 아니면 약간 유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오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각되거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유보될 경우에는 내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 이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전체를 보면 법원의 이제 어떠한 결정과 상관없이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특히 해임이나 이제 면지 이게 가장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직무배제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위원회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이고요. 또 감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권고적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크지만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그런 곳에 언론의 입장에서는 아마 내일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징계위원회는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징계위원회가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내일 징계위원회를 좀 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자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아마 징계위원회 여는 걸 좀 미뤄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료를 좀 제출해야 하고 또 기록 열람 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빠르게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과연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약간 유동성이 있는 거죠. 네,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일 소집되기 전에 네. 감찰위원회를 예전 규정대로라면 열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패싱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감찰위원회가 하루 전날 열리게 되는데 감찰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찰위원회는 검사징계위원회와 달라요. 그러니까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유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객관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이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원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의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고쳤기 때문에 아마 감찰위원회 결정이 설사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감찰위원회 결정이 약간 검찰의 어떤 징계위원회랄지 아니면 징계 절차의 유법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면 내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까지 나서서 한 발 물러나 달라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아마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동참하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검사들의 거의 100% 가까이 또 특히 추미애 라인, 이게 추미애와 친여 성향이 있다는 검사들도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검 차장,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임명했다가 대검 차장으로 간 그런 검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배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보면 말이죠. 회사 말단 사원부터 부사장까지 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밀어붙였을 때 향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권유를 가지고 검찰할지 이제 법무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검 차장의 이러한 재고 요청에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는 강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중요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거고 감찰위원회도 오늘 열리게 되니까요.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탁을 해도 성능이 유지가 되는 마스크를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또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의 성능이 유지된다는 건가요? 네,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이 빨아 쓰는 에코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두 차례 세탁까지 KF80 수준의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모양이 덴탈 마스크처럼 생겼지만 세탁이 가능한데요. 서울시는 기존 보건 마스크가 정전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방식이었다면 이 에코 마스크는 1마이크로미터 안팎의 미세한 공기구멍을 이용하면서 세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정한 가격만 채택이 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2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마스크의 적정 가격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기록적으로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가 백신 긴급 사용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0% 넘게 폭등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91% 하락한 29,638.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0.46%가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06%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기대와 우려했던 것보다는 순조로운 미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증시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달간 약 11.8%가 올라서 1987년 1월 이후에 약 33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조금 전에 압수수색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명의를 양도하는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 밖에도 사랑제일교회는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개발조합의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시도가 세 차례 무산된 그러한 상황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이 조금 전에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그런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누군가에겐 추억, 누군가에겐 새로운 취향이 됐습니다.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옛날 서울 역사와 서울 시내 곳곳이 레코드 전시의 배경이 됐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가수 신해철과 듀스, 윤종신 등이 활약했던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황금기죠. 90년대에 음반 커버를 촬영했던 사진작가 안성진 씨의 작품들입니다. 음악이 가진 색을 한층 더 짙고 깊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그의 작품 15점이 소개됩니다. 레코드 문화의 영감을 받은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턴테이블과 레코드를 영상과 사진, 조각들로 형상화한 이 작품은 작가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레코드에 대한 경험을 다시 불러옵니다. 식물과 레코드를 한 공간에 녹인 이 작품은 많은 이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일상 속 레코드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레코드 전시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매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DJ들의 온라인 라이브 공연과 서울의 문화공간을 배경으로 DJ가 선정한 추천 음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라이프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 데 이어서 낮 기온은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내륙,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능일에는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배제를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오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내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는 또다시 정지됩니다. 2단계에서 좀 더 강화된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시행이 됩니다. 사우나와 에어로빅 같은 실내 운동, 그리고 숙박시설에서 여는 연말 연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수능일인 모레까지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 수위가 강화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2차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가 이 차트 1위에 오른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